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금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파트 촬영 때 말이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시면 말이죠. 숙박업 수익률 정확한 계산법이 있는데 그 내용이 한 4년 전에 올린 유튜브거든요. 동영상인데 가장 최근 시점으로 다시 한번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계셔서 말이죠. 다음 파트 촬영분에는 정확한 수익률 계산법에 대해서도 아주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수신금리, 여신금리, 대출금 상환 방식, 예금자, 보험제도, 금리 인하 시, 금리 상승 시, 마지막으로 6번째 키워드죠. 금리와 우리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네, 호텔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 향후에 호텔을 취득하실 때에는 이 대출금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겠죠. 그 대출을 우리가 실행을 받으실 때,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여러분께서 대출을 실행 받으실 때 좀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상식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쉽게 제1부, 제2부 정도, 이 정도 두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이죠. 금리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용의죠. 네, 금리란 무엇인가? 네, 자금을 대차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금을 빌릴 때죠. 네, 금리란 말이죠. 자금의 이율입니다. 자금의 이율을 우리가 금리, 네, 이렇게 표현하죠. 금리. 그래서 자금을 대차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 그죠? 네, 이자율이죠. 네, 그래서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상환 기간을 설정하죠. 네, 그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거. 네, 이자를 비율로 표시하면 뭐죠? 네, 이자율이죠. 네, 이자율. 네, 그래서 금리란 이자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삼고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인데요. 앞으로도 조금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꾸준히 이어질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삼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고금리가 무엇이고 고물가가 무엇이고 고환율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뉴스를 보실 때에도 좀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 현재 앞으로 계속 알아볼 내용이고요. 고물가 뭡니까? 고물가를 알려면 일단 물가를 알아야 되겠죠. 물가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피부로 지금 접하고 있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고물가를. 물가가 뭡니까? 그렇죠. 물건의 가격입니다. 쉽죠? 네, 물건의 가격. 고물가 뭡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고금리, 고물가는 여러분께서 피부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인데 현재는 12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이. 그렇죠? 물건의 가격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봤을 때 화폐를 우리가 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10만 원이나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12만 원을 주고 산단 말입니다. 그럼 2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2만 원을 더 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2만 원을 더 준다. 화폐 가치의 하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화폐 뭡니까? 돈이죠. 돈의 가치가 하락했어. 그러니까 내가 2만 원을 더 줘야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죠? 인플레이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인플레이션 현상. 다시 말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물가 시대 좀 어렵습니다. 경기가 소득은 똑같아요. 소득은 똑같은데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월급을 받던 직장인들께서는 좀 더 힘들겠죠. 가처분 소득이 일정할수록 고물가 시대에 접했을 때는 더 힘든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어디 오피스텔을 하나 투자를 했어. 한 3억을 융자를 받아서 말이죠.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대처하시고. 그런데 금리가 또 상승했습니다. 고금리. 그럼 어떻습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금리 상승분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분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전기세 요즘에 안 오른 거 없죠. 가스 요금도 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힘들고 있는데 이 물가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 물가, 고물가는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번 보시면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 네, 제가 지금 알기 쉽게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환율을 봐야 되겠죠. 환율, 고환율. 이거는 조금 여러분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까는요. 환율의 정의에서도 꼭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경제에서 환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을 이해하셔야만이 거시 경제를 이해할 수 있고 거시 경제를 이해를 하셔야 우리 국내 경제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을 보실 때는 이제 환율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환율. 환율의 정의를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환율의 정의란 외국 화폐 한 단위와 외국 화폐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단위. 자국 화폐의 단위. 이거를 바로 환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래서 제가 분수식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환율을 공부할 때 말이죠. 굉장히 좀 헷갈렸어요. 환율을. 그런데 여기 제가 이렇게 분수식으로 한번 그려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분수식으로. 환율. A에 대한 B죠. 네, 외국 화폐 A에 대한 자국 화폐 B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A가 분모로 가는 거죠. A가 분모. B가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뭡니까? 우리는 달러죠. 외국 화폐. 보통 달러를 기준으로 우리 화폐 원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죠. 1달러당 현재 얼마입니까? 우리 1달러당 지금 1,400원을 넘어섰죠? 네, 1,400원.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1달러당 1,100원 정도 했거든요. 1,100원. 이렇게 했는데 향후 지금
1,500원, 1,400원이 무너지고 1,500원까지는 육박한다고 경제학자들이 다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자, 지금 환율 한 1달러당 1,400원에서 예전에는 1달러당 1,500원, 1,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달러당 1,400원으로 올랐어요, 가격이. 자, 그러면 환율의 상승, 이걸 보려는 거죠. 환율이 상승했다, 고환율이죠. 환율이 하락했다, 환율이 상승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상승했죠.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환율이 상승했죠. 네,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값은 분자값과 비례하죠. 분자값과 비례합니다. 분자값과 이렇게 비례해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보세요. 1,100원에서 1,4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지금 300원이 상승했죠? 이게 바로 환율의 상승입니다. 환율의 상승. 외국 화폐 한 단위는 고정. 1달러는 고정. 거기에 변화되는,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단위. 우리는 원이니까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환율값이 올랐으니까 그거를 환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렇게 배웠었죠? 예전에 10만 원씩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12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죠. 그쵸? 화폐 가치가 하락했어요. 환율이 상승했다면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됩니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하락했어요. 원화가. 그렇기 때문에 1,100원에서 1,300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하락했다면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그죠? 우리나라 돈이 세계에 가서 좀 무시당한다고 그럴까요? 가치를 많이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국민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물론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유리한 그룹도 있고요. 화폐 가치가 상승해서 유리한 그룹도 또한 있겠죠.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유리하겠죠. 왜? 옛날에는 1,100원씩 받았는데 지금 1,400원씩 받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 물가가 상승했거든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통상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세계 각국으로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하는 거죠. 근데 물가가 상승했다는 그럼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죠. 중국의 원 자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죠. 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한 300원씩 더 수출할 때 받을 수는 있겠으나 원자재 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재라고 보질 않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1,100원씩 줬는데 지금은 1,400원을 줘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환율의 상승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쉽죠? 이렇게 보시니까. 그러면 환율의 하락을 한번 볼까요? 네, 환율의 하락. 환율의 하락은 분모는 고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모와 어떠한 값은 반비례 관계 있죠. 그러나 분모는 고정. 그러면 이제 분자를 한번 변화시키는 거죠. 환율의 하락. 예전에 거꾸로 말이죠. 예전에 1달러당 환율이 1,400원이었어요. 한 1,400원이었는데 지금은 1,100원만 줘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뀌었죠? 입장이. 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100원이니까 적게 들었죠. 예전보다 적게 들었죠. 그러면 분자와 어떠한 값은 비례관계니까 분자가 적게 들었으면 어떠한 값도 적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환율의 하락이 되는 겁니다. 환율의 하락. 환율이 하락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1,300원에서 1,400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건을 살 때 12만 원씩 주고 샀는데 지금은 10만 원만 줘도 산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반대 현상이죠. 화폐 가치의 상승이죠. 그렇죠? 네. 화폐 가치의 상승.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화폐 가치가 상승했을 때 또 유리한 그룹이 어떠한 그룹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분 유학 보내신 분 계시고 있나요? 내가 자녀를 미국으로 현재 유학을 보내고 있어요. 매달 제가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매달. 그런데 예전에는 1달러를 보내주려면 내가 저기 은행에 가서 1,400원을 줘야 1달러를 보내줬어요. 지금은 1,100원만 줘도 1달러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1,100원이 유리하겠죠. 1,100원이라는 건 뭡니까? 환율이 하락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이라는 화폐 가치가 외국에서 가치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줘도 된다는 거죠. 1달러를 사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환율의 상승, 환율의 하락, 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 고환율이 왜 이게 좀 무서운 거냐, 조금 우리가 알 필요도 있겠죠. 여러분, IMF 기억나시죠? IMF. 그 IMF 때 우리나라 국민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선전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국민성에 대해서. 이 IMF 때, IMF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외환 보유액을 떠올려야 되겠죠. 네. 외환 보유액. 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거는 달러 보유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보유액. 달러 보유액. 이 달러가 왜 중요합니까? 기축통화라서 중요한 거죠.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달러는 통용이 된다. 그리고 미국은 말이죠. 망하지가 않는 나라입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연방은행이 있죠. 연방준비은행인가요? 예, 거기에서 이 통화량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은요, 돈을 발행하면 됩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기축통화는 달러만 요즘에 통용이 되고요. 엔화라든지 뭐 유로, 그죠? 뭐 위엔화, 예, 이렇게 쓰나요? 네. 이런 거는 요즘에 기축통화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위엔화는 뭐 100% 아니고요. 예전에는 엔화라든지 유로화 정도는 우리가 기축통화로, 준기축통화로 조금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에 미국도 금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예요. 지금도 일본은. 예. 그래서 이 달러는 망하지가 않아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환 보유액, 달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자국에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외환 보유액이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네. 지금 환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외환 보유액이 적은 나라가 있습니다. 외금 보유 적은 나라가. 그러면 제가 외환 보유액이 적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다가 반대급부로 제가 지급을 해야 돼요. 화폐로서 돈을 지급을 해야 돼. 물건을 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는 안 받는답니다. 달러로 할래요. 달러로. 그러면 제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지폐공사에 돈을 찍어가지고 말이죠.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돈을 찍어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갖고 와야 되겠죠. 사서 달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국 화폐 통화량이 팽창이 되겠죠. 늘어나겠죠. 돈이 더 늘어나서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돈이 많다는 건 어떻다?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후 여러분, 그 나라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 나라의 돈은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취급을 하지 않아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적은 나라는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적은 나라는 화폐 가치가 하락할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에서 그 외화를 조달받아서 부도가 났다. 그래서 조달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이자도 엄청나게 줘가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IMF가 왔을 때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터무니없는 외환 보유액을 보유했기 때문에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지만 지금은 외화 보유액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제2의 IMF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삼고 시대를 접었을 때 제2의 IMF가 오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뉴스도 보고 많은 매체에서 경제학자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좀 안심이 드는데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 요즘 현재 이제 정부에서 말이죠.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 뭡니까? 더 이상 환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현재 1,400원대죠. 네, 1,500원대는 이제 넘어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환율이 상승하지 않게끔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약 200억 달러를 소진했다고 그래요. 이미 소진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끄떡이 없다. 단 계속 환율을 상승하는 것을 기조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소진을 할 일만은 아니다. 뭔가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율을 조금 환율을 아셔야 국제적인 거시적인 시장 경제를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이 정도만 유럽 이런 쪽의 경기 현황을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거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파악하기가 좀 쉽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번 시간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래요. 1조 달러 1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1조 달러에 대한 교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 9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9개국밖에. 이 9개 나라에서 흑자 교역을 하는 나라. 흑자 교육을 하는 나라는 이 9개국 중에서도 3개국밖에 없습니다. 3개국.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여러분 피부에 와닿으시죠? 그래서 각각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견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성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성장, 국민들의 지적 수준 또는
사회에 대한 사회성 이런 게 우리나라가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에 이 삼고 시대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금리도 현재 역전됐지 않습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예, 그래서 만만치는 않으나 앞으로 내년에도 금리는 계속 상승한다고 보여져요. 네, 금리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맨 마지막에 키워드는 네, 호텔과 금리와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부터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고정금리, 변동금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뭐 이 정도야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고정금리. 내가 원리금 상환할 때 그 금리가 똑같다. 그렇죠? 변동금리. 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적용을 받아서 내 이자율이 변동을 한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금리가 상승 국면에 있는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 국면에 있는 경우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계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계실 건데요. 예. 대출을 받는 시점에는 다 적어 놓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출을 받는 시점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뭐가 높다? 네, 이자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차입자고요. 상대방이 대출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은행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은행이 갑이구나. 내가 을이구나. 내가 비록 돈을 차입을 해서 은행에 소득을 내가 늘려주는데도 은행이 갑인 거예요. 왜? 나는 대출을 실행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빠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을 취득을 하실 때 말이죠. 대출은 뭐 100% 받아야 됩니다.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가 자기 자본이 적게 확보돼 있으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내가 자기 자본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서로 나한테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겠죠. 그죠? 낮은 금리로 드릴 테니 저희 은행을 좀 애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 여러분은요, 90% 이상은 대부분의 최대를 융자를 받고 호텔을 취득하시기 때문에 대출자가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 현재 이런 시점이죠. 현재 내년도에도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니까 1금융권은 예전에는 3.5%대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1%가 정도 상승해서 한 4.5%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한 1% 정도 상승했고요. 1.5금융에서도요. 한 4.5% 정도 했는데 말이죠. 예전에. 지금은 한 5.5%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금융권,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에서는 예전에 한 5.5% 정도 했는데요. 지금은 한 6.5% 이렇게 합니다. 물론 약간의 금리의 차이는 있습니다.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5.5, 6.5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출을 실행한 또 보면은요,
6.5%인데 5% 후반대로 대출을 실행받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는 있으나 통상 이 정도 범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 말이죠. 고정금리가 유리하느냐, 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대출을 실행받는 당시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높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추세가 금리가 상승 국면이죠. 그러면 상승 국면인데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낮게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은행에서는 손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래에 상승할 걸 예상해서 현재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차입자가 고정금리를 선택했을 때는 그 시점에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높게 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두 번째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이자율이 높다. 그 시점에 대해서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정금리가 5.5%예요. 5.5%인데 변동금리를 실행할 때 6.5%랍니다. 1%가 더 고정금리를 높아요. 그렇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할 때 6.5%겠죠? 거꾸로 썼네요. 고정금리가 6.5%로 이제 실행을 한답니다. 6.5%. 근데 변동금리가 현재 5.5%예요. 5.5%. 그럼 고정금리는 내가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꾸준히 6.5%예요. 그런데 변동금리를 실행할 때 실행하는 시점이 5.5%인데 내가 원리금 만기 상환할 때 이게 7.5%였어. 7.5%. 그러면 이 기간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니까 이 기간을 n분을로 해서 이 이자를 전부 다 합쳐서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12개월이었어. 12개월. 변동이 만약에 두 번이 됐어. 두 번이 됐는데 이거를 금리를 나눠보니까 6.5%였어요. 그렇죠? 금리는 그럼 결론은 똑같았어. 그러면 어떤 금리가 유리하느냐? 별 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받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5.5%일 때가 호텔을 처음 창업할 때예요. 처음 창업할 때는 우리가 지출이 조금 많습니다. 갈수록 지출이 좀 줄어들어요. 아니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는 조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처음 창업을 하니까 시행착오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출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 그럴 때는 지출이 적은 게 좋겠죠. 지출이 적을 때에는 이자를 조금 적게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자를 조금 적게.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한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예외적으로 변동금리를 여러분께서 선택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리가 유리하다, 100% 유리하다는 거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는 금리가 있어요. 내가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아니면 고정금리가 유리한지 이런 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판단이 안 쓸 때에는 믿음이 가는 조력자에게 여러분께서 상담을 통해서 변동금리를 채택할지 고정금리를 채택할지 내 현황에 맞는 금리를 그 조력자하고 함께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러한 금리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신금리, 여신금리죠. 두 번째는 수신금리, 여신금리. 이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는 무엇이냐? 네. 우리가 이
금리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두 번째 키워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말이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